예, 안녕하세요. 참고 자료 중 엘라이자에 대한 해설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의 기출문제 중에 생명공학, 분자생물학의 연구 기법이 새로 네 가지 용어가 등장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엘라이자고 또 다른 하나가 IF 등전점 전개운동이라고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2차원 전기운동 세 번째, 네 번째는 에드먼 분해법이 기출문제 선택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에드먼 분해법하고 2차원 전기운동은 뭐 몇 개 문장만 보면 될 정도로 쉬운 내용이라서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엘라이자와 IEF는 실제로 그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IEF는 다른 해설 자료에서 해설을 했고요. 근데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건 사실 엘라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라이자가 앞으로 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출제된다는 게 아니고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네 가지 중에 중요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엘라이자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참고자료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이 참고자료 앞쪽 부분에 좀 지문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 부분만 그냥 단순 암기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깊이까지 공부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엘라이자가 뭔지만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가지 새로 등장한 용어 중에 엘라이자가 가장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좀 꼼꼼히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라이자가 원래도 중요도가 높지만 최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중요도가 좀 더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뭐 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지만 첫 번째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PCR입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검사 방법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이 DNA가 아니고 RNA이기 때문에 PCR 중에서도 RT-PCR이라고 약간 응용된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됐죠. 그렇지만 PCR을 살짝 변형한 방식이죠. 그래서 현재 전염병의 감염 유무를 판단하는 국가가 공인하는 방법은 PCR입니다. 근데 PCR이 인정받기 전에는 사실 엘라이자가 국가가 공인하는 방법이었어요. 예, 이 엘라이자가 그래서 원래 중요도가 높고 현재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엘라이자는 중요도가 높습니다. 또 하나는 좀 코로나가 약화됐을 때 RAT 신속 항원 검사를 했죠. PCR 대신 그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간이 진단 키트를 사가지고 직접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인데 그 원리가 사실 엘라이자하고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엘라이자가 오래된 방식이긴 하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공부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앞쪽 부분은 IEF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엘라이자는 1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네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앞쪽에는 좀 요약을 해서 핵심 지문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지문 부분만 그냥 나는 단순 암기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시험 직전에 좀 다시 한번 봐서 핵심 지문을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정리할 때 이 앞쪽 부분 한번 보시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설 동영상에서는 따로 그 부분을 설명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자, 17페이지죠. 자, 엘라이자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명칭 문제가 있는데요. 자, 24년 기출문제에서는 효소 결합 면역 흡착 측정법이라고 표시가 되었고, 가로 안에 엘라이자라는 영어 약어를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효소 결합 면역 흡착 측정법, 이거는 실제 생물학자들도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 시험에서 한글로 출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하신 것 같고요. 너무 길어서 쓸 수가 없죠. 원래 이름을 보시면 엔자임 링크드 이뮤노 설번트 어세이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길기 때문에 엘라이자라고 약어를 보통 씁니다. 아마 네이티브들도 엘라이자라는 용어를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보시면 엔자임 효소고 링크드는 결합이죠. 이뮤노는 번역이고 설번트는 흡착이고 어세이는 측정법이죠. 근데 생물에서 이제 이뮤노라고 나오면 면역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항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엘라이자라는 기법의 중요한 특징은 효소가 붙어 있는 항체가 꼭 등장해요. 그게 필수 기법,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흡착이란 용어는 항체, 항원 항체 반응, 즉 항원과 항체는 굉장히 정교하게 일치하는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모양이 딱 서로 열쇠와 자물쇠처럼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착, 서로 잘 붙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흡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엘라이자에서는 효소가 결합되어 있는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는 게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발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엘라이자 마지막에 특정 물질, 효소의 기질에 해당하는 특정 물질을 넣어주면 이 효소가 발색 효소이기 때문에 이 기질을 색깔이 있는 물질로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이 색깔이 어느 정도 진한가를 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뒤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명칭은 사실 여러분들은 엘라이자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소결합 면역 흡착 측정법은 좀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엘라이자이고, 저도 표현을 엘라이자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엘라이자 테스트를 하는 플레이트예요. 96개의 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색깔이 약간 다르죠. 최종적으로 발색 반응을 일으키는데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가 높으면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고 농도가 낮으면 연하게 나타납니다. 엘라이자 리더라고 불리는 엘라이자 분석기기인데 방금 보신 96웰 엘라이자 플레이트를 집어넣으면 얘가 색깔을 읽어서 분석을 해줍니다.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분석 창이 있는데 여기서 뭐 간단하게 캘리브레이션 커브니까 보정 곡선, 농도 보정 곡선 같은 걸 자동으로 그려주기도 하고 농도를 자동으로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인터페이스가 보통 있어서 일반적인 PC하고 연결을 해서 PC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깐 다음에 PC에서 조작을 하기도 하고요. 자, 엘라이자용 96엘 플레이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하나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서 반응 용액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걸 웰이라고 합니다. 웰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웰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으로는 12줄, 이쪽으로는 8줄, 그래서 96개, 12 곱하기 8이니까 96개의 웰로 구성된 플레이트입니다. 엘라이자는 이 플레이트 웰 자체가 비싸요. 왜냐하면 이 웰에다가 항체를 굉장히 많은 양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항원을 굉장히 많은 양을 붙여줍니다. 코팅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항체를 순수 분리하고 붙이는 비용도 비싸고 항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래서 이 웰 하나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96 웰 플레이트 전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스트립 형태라고 12개짜리를 팔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타입은 이 플레이트가 아니라 프레임만, 그 틀만 되어 있습니다. 그 틀에다가 웰 12개가 쭈르륵 붙어 있는 스트립을 꽂아 가지고 결합시킨 다음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8개의 웰이 있는 스트립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96개 다 쓸 수도 있고 몇 개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원래 이 웰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실제 플레이트하고 기계를 보셨고요. 자, 3번입니다. 엘라이자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다이렉트 엘라이자와 인다이렉트 엘라이자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엘라이자는 뭐 직접 엘라이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다이렉트는 간접 엘라이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교 그림이 여기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셔도 정확히 모르실 텐데 뒤쪽을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이렉트 엘라이저부터 가볍게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 보신 웰입니다. 96웰 플레이트 중에 하나의 웰이에요. 이 웰에 이렇게 1차 항체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자가 부착하는 게 아니고 부착되어 있는 웰을 판매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1차 항체가 2개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의 웰에 굉장히 많은 수의 1차 항체들을 순수 분리를 해서 그거를 웰 내 벽이죠. 내 벽에 부착을 시켜서 판매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1차 항체를 붙이기 때문에 코팅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이렉트 엘라이저의 방식은 1차 항체에다가 이 1차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을 붙입니다. 이 항원이 분석 대상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2차 항체를 다시 붙입니다. 2차 항체도 이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예요. 2차 항체는 끝에 이렇게 효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아까 말씀드린 발색 효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질, 효소에 기질을 넣어주게 되면 이 효소가 기질을 색깔이 있는 물질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방식이죠. 이 부분을 샌드위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1차 항체, 중간에 항원, 다시 그 항원에 결합한 2차 항체. 물론 이 2차 항체는 효소가 결합이 되어 있죠. 1차 항체, 항원, 2차 항체의 샌드위치라고도 부릅니다. 샌드위치가 구성이 되면 색깔을 띌 수 있게 되죠. 인다이렉트 엘라이저는 보시면 웰에 처음에 부착되어 있는 게 항체가 아니라 항원입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항원에다가 이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붙여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다시 뭐 2차 항체라고 부르진 않는데 항체를 다시 붙이는데 이 항체는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가 아니라 처음 결합한 항체의 요 Y자형의 아랫부분, 이 부분은 불변 부위죠. 예, 항체는 가변 부위와 불변 부위가 있는데 불변 부위는 모든 항체의 공통적인 구조이고 가변 부위, 이렇게 변하는 부분은 항원마다 다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부분, 불변 부위에 결합하는 항체를 붙입니다. 이 항체에는 다시 역시 효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얘도 발색 효소라서 기질을 투입하면 발색 물질로 바꿔주게 됩니다. 좀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가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얘도 샌드위치를 구성하는데 항원, 1차 항체, 2차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고요. 저 뒤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다시 자세히 보시고 나중에 이 그림을 보시면 비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둘 다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가 샌드위치를 구성하게 되죠. 샌드위치에서 분석하고 싶은 물질은 중간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다이렉트 엘라이저의 경우는 중간에 있는 항원의 양을 분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료에 항원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한다면 그
그 양이 얼마인지 100 내노그램인지 1000 내노그램인지 10,000 내노그램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인다이렉트 엘라이자에서는 샌드위치 중간에 있는 게 요 1차 항체죠. 인간 항체입니다. 왜 인간 항체인지는 이따 보시게 되고요. 이 인간 항체가 시료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한다면 얘가 20 나노그램이 존재하는지 200 나노그램이 존재하는지 3287 나노그램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엘라이자와 인다이렉트 엘라이자 모두 중간에 있는 물질이 분석 대상이라는 거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가볍게 두 가지 다이렉트 엘라이자와 인다이렉트 엘라이자를 비교하면 웰에 부착되어 있는 물질, 처음에 웰에다가 부착해서 판매하는 걸 구입하는 거라고 했죠. 다이렉트는 1차 항체고 인다이렉트는 항원입니다. 다음 분석 대상 물질은 다이렉트는 항원이고 인다이렉트는 항체예요. 특히 인간 항체입니다. 추가 투입 항체하고 항체는 나중에 보시고 응용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엘라이자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설명이 좀 기니까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